네, 안녕하세요. 일반 영어를 맡고 있는 김병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전통적으로 소위 임용 학원들 그쪽에서 했던 강의하고 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주로 이제 통번역 쪽에 강의를 오래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임용 강의를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좀 흥미롭게 느꼈던 거는 소위 우리가 임용에서 일반 영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들었을 때 일반 영어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어면 영어지 뭐 일반 영어가 있고 그럼 특수 영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위 일반 영어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영어일 뿐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임용계에서 임용 이제 강의하는 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영어학은 영어학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영어 교육학은 교육학이 있는데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좀 뭉뚱그려서 일반 영어라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일반 영어를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일반 영어 때문에 잘 안 된다. 일반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이제 제가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들 시나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 쭉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원래 그 했던 일들은 통역이나 번역 쪽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나하고는 좀 이질적이라고 느꼈었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렇죠? 다른 것보다 소설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다음에 시도 지금 저도 문학 작품 중에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건 시인데 왜냐하면 시는 상징성이나 함축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 시험이라는 걸 떠나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게 소설이나 시나 희곡을 읽는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사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지금 당장에 이제 시험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 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하고 또 선생님이 돼서 또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는 차원을 넘어서자.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 자체도 지금 최근에 뭐 그 봤던 그 시험 같은 경우도 아마 3,500명 이상, 4,000명이 안 되는 뭐 대략 그래서 뭐 8대1, 9대1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감 그 경쟁률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시험 보는 분들이 꽤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고민하는 게 소위 일반 영어하고 문학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어학하고 영어 교육학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식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적 여러분들이 그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데 일반 영어는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유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반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걸 갖다가 이제 한 30분 만에 압축해서 얘기하려니까 사실은 좀 마음이 급하긴 해요. 예, 그래서 최대한 오늘 30분 안에 우리 학원에서 해커스 학원에서 추구하는 소위 이제 우리가 권두걸 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또 자꾸 들어보면 또 친근감도 있고 그래서 이 저하고 뭐 이동걸 선생님하고 또 권영주 선생님하고 세 사람이 하나의 팀이 돼서 단순히 이게 학생들과 그 선생님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하나의 팀으로서 그래서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 먹고 이제 권두걸 팀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일기인 셈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식 그 권두걸 팀의 일기는 여러분들이고 내년이 또 2기가 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여러분들이 서로 좀 더 도와주고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팀이 돼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강의 체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권영준 선생님께서 아마 그 여러분들이 스타디하는 방법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그런 부분들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래서 첫 번째 시험 공부만 하지 말고 영어 공부를 하자. 이게 제 모토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니까 당연히 시험 공부해야죠. 임용시험 준비하면 당연히 임용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지나치게 전략적이지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 혹시 금년에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금년에 시험을 보셨는데 처음 봤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임용시험을 준비하면 당연히 전략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 2월 달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지만 이론 강의를 하고 또 심화 강의를 하고 기출 분석을 하고 문제풀이 하고 또 모의고사 시즌 거쳐서 그럼 1년이 또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동안에 일반 영어에서 자꾸 강조되는 거는 소위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왜 그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4년 15년도에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인지 메인 아이디어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단어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고 그리고 그 자꾸 뭔가 그 아이디어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이 전체적인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려는 소위 독해력을 키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 실력 자체는 늘지 않고 시험에 대비하는 스킬만 느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1년 동안 혹시 2023년도에 임용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분들이 1년 동안 준비하고 나서 소위 일반 영어 지문이라든가 이번에도 이제 시험을 봤지만 제가 물을 조금 마시도록 할게요. 시험을 보셨겠지만은 B의 9번 같은 경우는 시그널에 관한 거 그거는 아마 독해 지문이 좀 까다롭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 해설 영상도 다 올려놨지만 거기에 보면은 꼼꼼하게 제가 해설을 해놨어요. 그 시험 보고 나서 이틀 뒤인가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영상을 올려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해커스에서 또 전체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기회가 있어서 그것도 올려놓고 그래서 두 가지를 조합해서 보면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그 영상들이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B9번의 지문 같은 경우는 글을 잘 읽어야 된다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서술을 할 때 그 서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습관들을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는 단순히 시험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판서 모드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어 능력 자체를 키우는 그런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어 능력 자체를 키우는 공부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범용 독해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위 평상시에 영어 능력을 키워놓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학도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영어 교육학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분야는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의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때로는 문법적인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그 문장 구조, 어법, 문법적인 내용, 그 다음에 발음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영어학적 지식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신 이론들을 잘 자기가 받아들여서 실습을 해서 그걸 갖다 학생들한테 잘 전달하려면 영어 교육학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는 학생들한테 직접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학교 현장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영어학적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려줄 수는 없다는 거죠. 굉장히 선생님으로서는 자기가 소화를 잘해서 그 중에서 제일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여러분들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영어 교육학도 자기 자질의 문제고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자질을 가장 기초를 다져주는 거기 때문에 영어학하고 영어 교육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학생들한테 학교 현장에서 가르칠 거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한테는 결국은 고3에 대해서 수능을 가르쳐야 되고 근데 수능 지문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지 지문이 짧다 뿐이지 오히려 임용의 지문보다 더 까다로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순서를 막 흐트러 놓는다든가 그래서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한 부분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적절한 표현을 골라서 넣으라든가 그 문장 단위나 프레이즈 단위로
그러니까 객관식이라서 그나마 찍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 그거 주관식으로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수능을 준비하는 그 고3 담임을 맡을 수도 있고 고3 학생들 맡으면 그거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처럼 그 앞에서 헤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영어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물론 시험을 이제 거의 임박해서 11월 달이나 9, 10월 달 혹은 권영주 선생님께서 오늘도 아마 설명을 하셨겠지만 우리는 거의 7월 달부터 이제 거의 모의고사 체제로 들어갈 거예요. 7월 달, 8월 달은 영역별 모의고사를 해서 완전한 한 세트는 아니지만 각 그 파트별로 그렇게 모의고사 형식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첨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 총 8회 첨삭을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모의고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는데 다른 영어학하고 영어교육학은 이제 선생님마다 또 계획이 있겠지만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특히 5, 6월 달 전에 1월부터 4월까지는 최대한 영어 능력 자체를 끌어놓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재미를 다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동안 제가 상담을 여러 차례 했는데 자기가 원래는 영어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교육학과를 갔어요. 근데 영어 교육학과를 마치고 임용 준비를 하면서 임용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시험을 거듭할수록 영어가 재미가 없어지더라. 왜냐면 너무 외울 것만 외우고 그리고 자꾸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있고 그리고 자꾸 모의고사를 보기만 하면서 소위 양측이라 그래가지고 양만 늘리고 한 번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그 모의고사에서 내가 틀렸던 걸 완전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남들은 여러 건의 모의고사를 본다니까 계속 같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게 진짜 급하게 한 해를 희생하면서까지 보냈는데도 나중에 실제 결과를 보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좌절감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 내가 실력이 1년 동안 늘었다. 내가 영어를 보는 눈이 넓어지고 깊어졌다. 그리고 글을 볼 때 전보다는 훨씬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됐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럼 억울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시험에 떨어져서 좌절감과 내가 1년 동안 노력한 것이 허사였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제일 힘들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영어 자체를 좋아하는 느낌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영어의 근육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운동을 할 때 근육을 늘리고 그 근육을 통해서 신진대사 좀 빨리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게 될지 그걸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단순히 시험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뛰어넘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시험 공부가 아니라 영어 공부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시험 공부가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학생들한테 인격적으로만 존경받는 선생님이 아니라 실력으로 학생들이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인격으로만 그 선생님 훌륭한데 그 선생님 실력은 엉망이야. 이러면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좀 성질은 좀 나빠도 실력 있는 선생님이 차라리 그 선생님이 나한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사로서의 인격적인 측면과 실력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실력 있는 선생님이 돼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뭐 2번까지도 제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제가 요거는 제가 안 써봐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그래서 단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일단 많이 알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면 단어를 공부할 때 저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뭣도 모르고 예전에 한쪽에다는 영어 단어 쫙 써놓고 거기에 대한 한국말을 옆에다 쭉 써놓고 그죠? 그 애니마스리 이러면 옆에다 뭐 적대감 뭐 이렇게 써놓는다. 멜로우 이러면은 뭔가 부드럽게 만든다. 이렇게 완숙하게 뭐 원숙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계속 외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줄 알고 하루에 50개씩 그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계속 쓰든가.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도 지하철 가다 보면 요새 중고등학생들도 또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배운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리고 또 무슨 어휘 그 책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휘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휘 책을 달달 외운단 말이야. 근데 어휘 책을 외우는 것도 좋은데 그 어휘 책에 있는 단어만 익히지 말고 반드시 예문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이내믹이라는 요거는 제가 좀 여기다 쓰려 그러면 여기다 뭐 공간이 없어서 이제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이내믹이라 그러면 형용사로 치면은 역동적인 이렇게 해도 충분히 통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이내믹이라는 게 명사일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the dynamic 공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the dynamic between a teacher 요걸 좀 치워야 되지. teacher 그다음에 and a student. 공간이 이래서 그냥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글씨도 조금 보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다이내믹을 명사로 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선생님과 학생 간의 뭐요? 관계가 되겠죠. 그죠? 다이내믹을 역동적인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영사전에서 익혀야 되고 예문을 통해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내믹이라는 건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the doctor and patient dynamic 이런 뭐요? 의사와 선생님 간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lass dynamic 이런 뭐요? 이 반의 분위기죠. 둘일 때는 관계, 셋 이상일 때는 분위기. 그게 다이내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그렇게 표현들을 써야 되는데 자꾸 역동적인이라고 외워두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이내믹의 또 다른 의미는 예를 들어서 study 이게 조금 뭔가 각도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네. 그러니까 study 잠깐만 study on the dynamic between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잠깐만 이건 제가 지워버리고 a study on the dynamic between famine and population 뭐 지어 그 population이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famine은 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아 문제 famine 어이구 이게 다 지워져 버렸네. 그래서 일단 그 a study on the dynamic between famine and population 이렇게 돼 있으면 기아와 인구 사이에 어떤 그 인구의 사이의 관계 거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요인이라든가 이런 요소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어는 영영사전을 통해서 반드시 익히도록 그게 습관이 돼야 나중에 선생님들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면 나중에 학생들한테 그걸 잘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어를 익히더라도 양적인 개수가 아니라 질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을 쓸 때 서술형으로 써야 되고 요약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단어는 기억나는데 콜로케이션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 앞에 전치사는 뭐가 들어가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1:1 대응어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콜로케이션까지도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예문이 풍부한 글로서리를 따로 드려요. 글로서리 파일을 따로 드려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제가 저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단어에 도움을 받았던 게 워드 파워 메이드 이지. 그래서 요 책을 원서로 다룰 거예요. 요새도 원서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꽤 오래전에 그 책이 있었는데 원서를 최근에도 하나 샀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휘력이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단어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해 놓은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읽어보면 좀 유머러스하게 써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어휘력과 함께 독해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로 쓸 수 있어서 그걸 부교재로 쓸 거예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 4월까지는 이 책 한 권을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뭐 과를 이렇게 나눠줘서 요번 주에는 요 부분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책 한 권을 4개월에 걸쳐서 좀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교재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이게 이걸 눌러야 되나? 이게 조금 작동이 안 돼서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할게요. 예, 그래서 네 번째 지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영어를 잘 하려고 그러면 논리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단편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소위 해석하듯이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읽은 어떤 내용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나중에 끝나고 나선 전체적으로 요약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영어의 문장이 있을 때 한국말로 단순 직역하는 논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의 논리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와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서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잠깐만 그 해석은 되는데 이해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부터 영어 독해 교육에서 제일 큰 문제가 처음에 학생들이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꾸 단순 직역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것도 이제 공간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time mellowed his hard feelings. 만약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영어를 잘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그 어떻게 이제 가르치냐면 타임은 주어니까 주어고 동사고 이렇게 되니까 시간은 이렇게 해서 주어로 잡으라고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은 그 다음에 멜로우라는 건 소프트는 한다는 거니까 좀 부드럽게 만들고 완화시킨다는 거죠. 그죠? 소프트는 뭐 과거 형태가 되겠죠. 아이고, 이게 소프트는 여기 잠깐만요. 제가 이게 작동하는 게 조금 이게 아까 지워져 버려서 그런가? 그 원래로 돌리는 모드가 있을 텐데 요건가? 그래서 어쨌든 time mellowed his hard feelings 이렇게 돼 있으면 time을 얻는 이가를 붙여서 우리가 주어로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영어에 우리말에서는 얻는 이가 이렇게 네 개의 조사가 주어를 만드는 조사예요. 그죠? 그럼 시간은 그 사람이 좀 원한을 가졌던 것을 부드럽게 했다. 혹은 완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영어에서 쓸 때 time은 물질명사이기 때문에 무생물 주어 구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감정이 누그러졌다. 그 원한이 누그러졌다. 혹은 원망하는 감정이 누그러졌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이제 time mellowed 아까 이제 그 문장은 제가 다시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절로 고치면 영어는 패러프레이징이 발달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as time goes by 이게 잠깐만 이게 자꾸 지나가 버리네. 그래서 어쨌든 as time goes by his hard feelings 그 사람이 뭔가 원한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이 좀 완화됐다 혹은 누그러졌다. 멜로우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time mellowed his hard feelings 이 말은 as time goes by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됐다. 그죠? as time goes by는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as time goes by는 over time이죠. 그러니까 영어는 굉장히 패러프레이징이 발달한 언어기 때문에 over time이라고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죠? 시간이 흐르면서 over the years 이러면 여러 해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다. 그 다음에 전치사구로 하면 뭐예요? with the passage of time이 되죠. with 제가 오늘 요게 그동안 여기다 안 써봐가지고 주로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렇고 뭐 글자는 별로 안 좋지만 응? 그래서 with the passage of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4개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Time mellowed his hard feelings. As time goes by, his hard feelings mellowed. Over time, his hard feelings mellowed. With the passage of time, his hard feelings were mellowed. 이렇게 또 수동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지금 이제 그 다음 강의 때문에 알람을 좀 해놨어요. 왜냐면 3시 10분까지 제가 원래 하기로 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은 더 쓰고 아마 5분 정도는 더 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동월 선생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놓칠까봐 알람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지문의 논리 구조나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영어의 논리에 맞게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속독 능력을 키워야 된다. 지금 요번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공영어 A 90분 전공영어 B 90분 아니야? 그 중에서 영어학 영어 교육학 이렇게 따지면 일반 영어에 할애할 수 있는 거는 아마 60분 내외 그죠? 그러니까 A형에서도 한 30 몇 분 그 다음 B형에서도 길어봤자 30 몇 분, B형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요번에 A형은 이제 지문이 2개, 시하고 그 다음에 지문 하나였고, 그 다음에 B형이 일반 영어하고 문학이 4개인데, 나중에 요약도 있으니까, 그걸 따지면은 A형에서는 아마 25분에서 30분, 요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일단은 속독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1분당 150단에서 200단어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요번에 대체로 보면은 지문들이 400단어가 안 넘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300 몇십 단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그 아이디어를 한 2, 3분 안에 그걸 빨리 간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문이 어려울 땐 조금 더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속독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읽고 나면 그냥 산만하게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뭔가 메인 아이디어 소위 이제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든 요지라고 하든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든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아내야 그 다음에 서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기입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기입형 문제하고 서술형이 기입형도 단순히 단어만 찾는 게 아니라 전체 글의 논리를 이해한 사람이 정확하게 그 기입형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나 지금 임용시험에서는 어법은 약간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용이 맞으면 크게 감점 요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쓰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좀 가능하면 간결하게 쓸 수 있도록 아까 영영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콜로케이션을 익혀가면서 문장 단위로 외우고 여러분들이 단어만 외우지 말고 문장 단위로 외우는 습관이 들면 훨씬 더 답안을 쓸 때 좀 편하게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 영어 공부는 지금부터 4월 달까지는 시험 자체보다는 영어학하고 영어 교육학하고는 달라요. 일반 영어 문학은 시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 영어의 이해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노력해야 돼요. 특히 4월 달까지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집중할 거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해 줄 거예요. 시는 팝송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희곡은 드라마 같은 거나 미드 같은 거 많이 보면 되고 또 소설은 좀 가벼운 하이틴 소설이나 로맨스 소설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차 깊이 있는 쪽으로 나아가면 되니까요. 자,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챗GPT를 통해서 내가 어법에 좀 틀린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거 교정을 의뢰하면 최근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이제 여러 번 그걸 사용해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패러프레이징 해달라고 버전 5개만 달라고 하면 금방 5개 주죠.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거 필요 없는 거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가 있으면 시를 라인 바이 라인 어널리시스를 해달라고 딱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그걸 지가 알아서 다 분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프롬프트를 잘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쓰면은 엉뚱한 내용이 나오기가 쉬우니까 프롬프트라는 게 그 밑에 지시 어문이죠. 예, 그래서 give me a line by line analysis of the following poem,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내가 제시하는 그 시에 대해서 행별로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 give me another version of the analysis,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버전을 달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권영주 선생님이 일단 뭐 전체 구도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일반 영어하고 문학은 스텝 1, 스텝 2로 한 거는 영어학이나 영어 교육학과 달리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좀 더 기초적인 영어 문장을 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방법을 좀 더 써서 기초를 좀 더 탄탄히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서술형하고 기입형에 대한 대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요약은 스텝 2에서 좀 많이 하도록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 1, 2월 달, 3, 4월 달 강의에서 실제 시험과 같은 모의고사를 일반 영어하고 문학 부분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1월 초에 첫 시간에 미리 이제 그 문제를 풀어오면 그 해설을 하면서 첨삭도 해주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그럼 2월 말에 또 한 번 그렇게 봐서 내가 2달 동안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동일한 난이도로 하기 때문에 그 점수가 대략 느낌이 이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3월, 4월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의 기출 분석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 웬만한 건 다 올려놨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것들도 4월 달까지는 바로바로 만들어서 올려놓을 생각이니까, 지금 2018년도부터 24년도 됐으니까 14년부터 17년까지는 금년 4월까지는 다 만들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태여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중에서 문제될 만한 다른 요소들 가지고 내용을 알면서도 틀리기 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 문제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7, 8월, 9, 10월, 뭐 11월은 권영주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학 이렇게 이동월 선생님이 이제 또 설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들이 30분 안에 그 다 다루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제 강의를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월 선생님 마치시고 나면 저희가 세 사람이 다시 나와서 Q&A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제가 또 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동걸 선생님께서 맡아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